오늘 밤 당신은 저 창고에서 자. 남편이 오만하게 명령했다. 그는 아내가 울며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그의 회사 전체를 장악했다. 이것은 가장 우아한 복수극이다. 그날 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L성급 호텔, 신라호텔의 그랜드 볼룸안은 값비싼 향수와 야망의 냄새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수백 쌍의 눈이 화려한 무대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철도 녹일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아르마니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는 곳, 바로 강민혁이었다. 방금 올해의 최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새겨진 반짝이는 크리스탈 트로피를 거머쥔 민혁 디자인 MH 디자인의 얼굴.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승리의 순간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강민혁이 마이크에 다가섰다.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감사합니다. 그의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공간 구석구석을 채웠다. 정말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 한옥 시그니처 호텔 로비 프로젝트는 비전이 용기를 만났을 때 위대한 걸작이 탄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앙줄의 한 원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은아는 절제된 동작으로 박수를 쳤다.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사치 경쟁을 벌이는 여성들 사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단순한 밤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민혁의 손에 들린 트로피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쥐고 있는 방식에 쏠려 있었다. 마치 그 트로피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리이자 자기 자신의 연장선인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강민혁이 말을 이었다. 바로 식민지 시대의 웅장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리는 것이었죠. 저는 영감을 찾고 모든 디테일, 모든 대리석 선택, 모든 가구의 곡선이 영원한 럭셔리라는 하나의 언어로 말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은하는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3개월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밤을 새운 것은 강민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수십 개의 원단 샘플과 대리석 조각들에 둘러싸여 작업실 바닥에 앉아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 강민혁은 패닉 상태였다. 클라이언트가 그의 너무나 평범한 초기 컨셉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은하야, 막혔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강민혁은 디자인 잡지를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은하는 조용히 식탁에서 냅킨 한 장을 가져와 입이 연필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얇은 종이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는 막 들어선 손님의 관점에서 로비 스케치를 그렸다. 그녀는 변형된 전통 창살문의 바닥 패턴, 주기둥의 아르데코 곡선, 그리고 평범하고 지루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아닌 연꽃에서 영감을 받은 거대한 샹들리에를 그렸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밤 상을 받게 한 컨셉이었다. 무대 위 남편의 입술에 이름조차 오르내리지 않는 한 여인의 손끝에서 냅킨 위에 탄생한 컨셉. 물론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강민혁이 말했다. 공허하게 들리는 형식적인 말이었다. 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준 민혁 디자인의 훌륭한 팀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은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손님들, 잠재적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경쟁자들의 눈에 비친 감탄을 보았다. 그들 모두는 천재 강민혁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유령 건축가 서은아를 보지 못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이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남편의 상아탑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는 것. 행사는 끝났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강민혁에게 몰려들었다. 은하는 그가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몇 분 후 강민혁이 그녀에게 다가와 소유욕을 드러내며 허리를 감쌌다. 자기야, 가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몇 분께 인사드리자. 그의 속삭임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그는 은하를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모인 작은 원 안으로 끌어들였다. 소개하겠습니다.
강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 아내 서은아입니다. 제 경력에 있어 가장 큰 지지자죠. 한 덩치 있는 사업가가 은하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남편분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정말 비전 있는 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은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물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 자부심도 분노도 아니었다. 차갑고 투명한 공허함이었다. 그날 밤 모든 거짓된 화려함 속에서 은하는 사랑만으로는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균열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 시상식 밤의 화려함이 사라진 며칠 후 그들의 펜트하우스 아파트 분위기는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물론 은하의 작품인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대조적으로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이 바로 강민혁의 연극이 끝나고 현실이 시작되는 무대였다. 그날 아침 은하는 자신의 작업실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방은 그녀의 유일한 작은 안식처였다. 건축 서적, 자재 샘플, 그리고 그녀의 아이디어들이 살아 숨쉬는 초대형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업 중이었다. 바로 시원한 제주도 지역의 프라이빗 빌라 리조트였다. 몇 주 동안 은하는 리서치에 몰두했다. 그녀의 컨셉은 한국의 철학인 풍수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인간, 자연, 그리고 하늘 사이의 균형.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다. 그녀는 내부 공간과 외부의 열대 정원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완전히 열 수 있는 유리벽을 가진 빌라를 설계했다. 그녀는 현무암, 삼나무 같은 현지 자재와 미니멀한 강철 구조를 결합한 볏짚 지붕을 사용했다. 가까운 샘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길이 각 빌라를 지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졸졸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건축의 형태로 쓰인 한편의 시였다. 그녀는 신이 나서 무드보드와 몇 가지 주요 스케치를 인쇄하여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비즈니스 뉴스를 읽고 있는 강민혁에게 가져갔다. 민혁 씨, 은하가 부드럽게 불렀다. 제주 빌라 초기 컨셉 좀 보여주고 싶어요. 강민혁은 마지못해 태블릿을 내렸다. 그의 눈은 은하의 손에 들린 종이들을 훑어보았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은하는 그의 오만의 벽이 즉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스케치를 빠르게 휙휙 넘겨보았다. 그의 입술이 얇게 비웃었다. 풍수지리? 은하야, 제발. 그가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우리 클라이언트는 홍콩 투자자들이야. 그들은 현지 철학 따위엔 관심 없어. 그들은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와우 팩터를 원한다고. 하지만 와우가 항상 화려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민혁 씨, 진정성과 평온함, 그 자체가 새로운 럭셔리일 수 있어요. 은하가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너무 시적이야. 강민혁이 시적이라는 단어가 마치 모욕인 것처럼 말을 잘랐다. 이건 상업성이 없어. 계곡을 마주보는 인피니티 풀은 어디 있지? 화려한 LED 조명이 있는 개인 자쿠지는? 당신 컨셉은 고급 리조트라기보다는 명상 수련원 같아. 강민혁은 묻지도 않고 테이블에서 빨간색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는 거친 동작으로 은하가 밤새워 그린 아름다운 스케치 위에 줄을 긋기 시작했다. 그는 절벽으로 튀어나온 기괴한 모양의 수영장을 그렸고 자연 지형을 망치는 거대한 나무 데크를 추가했으며 은하가 공들여 설계한 명상 정원 위에 바비큐, DJ 부스 구역이라고 썼다. 은하의 마음은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위의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 디자인에 쏟아부은 노력, 생각, 그리고 영혼에 대한 모욕이었다. 자, 이래야 팔리지. 강민혁이 만족스럽게 말하며 망가진 종이를 은하 쪽으로 밀었다. 나중에 디테일 좀 다듬어. 프레젠테이션은 2주 후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종이들을 모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작업실로 돌아가 낙서가 된 스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50페이지 분량의 상세 컨셉, 리서치, 3D 렌더링, 철학적 분석이 담긴 원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몇 번의 클릭으로 그녀는 그 파일을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숨겨진 폴더로 옮겼다. 그녀는 그 폴더의 이름을 지평선이라고 지었다.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평선 폴더는 그녀의 개인 박물관이었다. 강민혁에게 폄하당한 후 도둑맞고 그의 것으로 둔갑한 모든 기발한 아이디어들의 비밀 기록 보관소였다. 그곳에 파일을 하나 저장할 때마다 마치 미래를 위해 금화한 잎을 저축하는 것 같았다. 그녀 자신의 지평선이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될 미래, 그들의 아파트 안의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며칠 후, 강민혁은 서울 서부의 대형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패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강민혁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는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서성거렸고 은하는 그의 주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화선은 전적으로 강민혁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도시 위의 먹구름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일찍 귀가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 그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다 끝났어. 쇼핑몰 프로젝트가 날아갈 판이야. 부엌에 있던 은하는 칼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민혁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안서를 잘못 보냈어. 이사회에 예전 초안을 보내버렸다고. 엉터리 숫자로 가득한 초안을 말이야. 그가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 그의 분노에 찬 눈은 즉시 표적을 찾았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표적은 은하였다. 이건 분명 당신 때문이야. 그가 비난했다. 그의 손가락이 은하를 똑바로 가리켰다. 내 컴퓨터 파일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당신이잖아. 맞지? 최종 파일을 다른 폴더로 옮겨놓은 게 틀림없어. 은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심호흡을 했다. 아니에요. 민혁 씨. 저는 그 프로젝트 폴더에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중요한 거 아니까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당신 바탕화면에 파일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최종 제안서 RV3이었고 다른 하나는 옛날 제안서였어요. 아마 첨부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녀가 전한 사실은 강민혁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강민혁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약점이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쉬웠다. 날 가르치려 들지 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가 소리치며 다가왔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내가 성공하는 걸 보기 싫은 거지. 내가 항상 앞에 서 있고 당신은 뒤에 숨어만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그 비난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고통스러워서 은하는 가슴에 차가운 충격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민혁 디자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전문성을 바쳤다. 그녀는 강민혁이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질투했다는 비난을 받다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혁 씨. 은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처 때문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당신을, 우리 회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회사? 이건 내 회사야. 강민혁이 쏘아붙였다. 민혁 디자인, 내 이름이 걸려 있잖아. 당신은 그냥 날 위해 일하는 것뿐이야. 절대 잊지 마. 모든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은하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며 낯선 사람을 보았다. 자신의 자존심에 눈이 멀어 더 높아지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짓밟는 사람.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나한테 뒤집어 씌울 순 없어요. 은하가 쏘아붙였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에 저항의 기미가 나타났다. 그 저항을 듣자 강민혁은 더욱 격분했다. 그는 반박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 그에게 은하의 침묵은 인내가 아닌 순종의 표시였다. 은하가 마침내 가시를 드러내는 것을 보자 강민혁은 자신의 통제력이 위협받는다고 느꼈. 오, 이제 나한테 대들 용기가 생겼나 보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뭔데?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운 좋게 결혼해준 평범한 디자이너일 뿐이라고. 말다툼은 계속해서 격해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부딪혀 울렸다. 이것은 더 이상 잘못 보낸 제안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 동안 묻혀있던 모든 문제들의 폭발이었다. 강민혁의 오만, 결코 인정받지 못한 은하의 희생, 그리고 모래 위에 세워진 것으로 드러난 그들의 결혼의 토대. 그날 밤 작은 균열은 벌어진 심연으로 변해 있었다. 말다툼의 불길은 절정에 달했다. 넓은 거실은 짙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비좁게 느껴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통제 불능의 분노로 붉어졌고 은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새로운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의 희생양이 되는 건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민혁 씨. 은하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를 탓하잖아요. 난 당신의 온갖 오물을 닦는 발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독립선언이었고 강민혁에게는 반란이었다. 산처럼 거대한 그의 자존심이 폭발했다. 그는 그 저항을 짓밟고 은하를 자신의 발 아래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성을 느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광기 어린 눈은 아파트 주위를 훑으며 가장 굴욕적인 벌을 줄 방법을 찾았다. 그의 시선은 부엌 근처의 작은 문에 멈췄. 오래된 여행 가방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좁고 답답한 창고로 통하는 문이었다.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마치 아내가 하찮은 존재인 양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분노로 떨리는 검지로 그 창고 문을 가리켰. 오늘 밤 당신은 저 창고에서 자. 강민혁의 목소리는 증오의 도끼로 가득 차 울려 퍼졌다. 창고는 그 답답한 공간에 대한 그의 은유였다. 가치 없는 장소, 절대적인 모욕. 나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할 때까지. 그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는 은하가 울거나 애원하거나 적어도 두려움과 절망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는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 이겼다고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은하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은하는 울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으며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강민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강민혁은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 오히려 그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게 하는 무언가. 절대적인 명료함. 마치 짙은 안개의 장막이 아내의 눈에서 거친 것 같았. 그 순간 은하는 더 이상 강민혁을 화난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본 모습을 보았다. 오만에 가면 뒤에 숨은 나약한 남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만 자신의 권력을 세울 수 있는 작은 폭군.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그녀를 강민혁에게 묶어두었던 사랑과 희망, 환상의 마지막 끈이 삐걱거리며 끊어져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은하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여 모든 것을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분했으며 감정이 없었다.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게 들렸지만 그 무게는 강민혁을 망치처럼 강타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없던 반응이었다. 은하의 절대적인 평온함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서웠다. 강민혁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은하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강민혁이 가리킨 창고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이것을 항복의 형태로 받아들인 강민혁은 오만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는 은하가 창고로 옮기기 전에 베개를 가지러 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침실 문을 세게 닫고 안에서 잠근 후 침대에 몸을 던졌다. 내가 이겼어. 그는 생각했다. 오늘 밤 그는 편안히 잠들 것이고 그의 반항적인 아내는 답답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것이다. 강민혁은 평생 이보다 더 큰 착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가 세게 닫은 문 뒤편에서 그는 은하를 밖에 가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금 그녀를 풀어준 것이었다. 황 닫힌 침실 문 밖, 은하는 어둑한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그 문소리는 그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주, 즉 그녀의 자유를 향한 경주의 출발 신호였다. 그녀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발걸음에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창고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울기 위해 손님방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작은 안식처이자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 보관된 작업실로 향했다. 안에서 그녀는 주 조명을 켜지 않고 나무 책상 표면 위로 따뜻한 빛을 비추는 작은 테이블 램프만 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소리가 없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비밀 요원처럼. 그녀는 옷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 사진 앨범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세 가지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검은색의 날렵한 외장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지갑.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차분하고 집중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먼저 그녀는 암호화된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었다. 고속 인터넷 연결을 통해 그녀는 지평선 폴더의 내용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 하나하나, 컨셉 하나하나. 한때 그녀에게서 도둑맞았던 걸작들이 이제 강민혁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의 진행률 표시줄은 그녀의 독립을 향한 타임라인이 되었다. 업로드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전체 포트폴리오 백업인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하며 자신의 작품 중 단 하나도 민혁 디자인 사무실 네트워크와 연결된 집 컴퓨터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를 수행했다. 그녀는 회사 공유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가 외우고 있던 몇 가지 명령어로 그녀는 자신의 기여 흔적을 지웠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초기 초안, 리서치 폴더, 그리고 자신의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작업 파일들을 삭제했다. 그녀는 오직 강민혁의 이름이 위에 적힌 최종 파일만 남겨두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그의 텅 빈 무대를 갖도록 내버려 두었다. 끝났다. 업로드와 데이터 복사가 끝나자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끄고 날렵한 가죽 토트백에 넣었다.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내부 수납 공간에 넣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지갑과 휴대폰을 챙겼다.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다른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옷도 보석도 그녀를 무겁게 할 수 있는 감상적인 물건도 없었다. 그녀는 이 결혼에 자신의 전문성만 가지고 왔고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그것만을 가지고 떠날 것이었다.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테이블 램프를 끄고 그 방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웅장한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시선은 그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훑었다. 그녀가 선택한 질감 있는 벽, 그녀가 설계한 조명, 그녀가 특별히 디자인한 소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작품이었다. 그녀의 수년간의 헌신에 대한 말없는 기념물.
하지만 그녀는 후회를 느끼지 않았다. 마치 잘못된 기초 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을 보는 건축가 같았다. 그 건물이 무너져 자신을 덮치기 전에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현관문에 도착했다. 그녀의 손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다. 그녀는 조용한 아파트 복도로 걸어나간 다음 문을 당겨 닫았다. 자동 잠금 장치의 조용한 딸깍 소리는 그녀 인생의 한 장이 끝났음을 알렸다. 은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다.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강철 상자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로비에서 그녀는 콜택시를 불렀다. 몇 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다. 그녀는 차에 타서 도심에 있는 한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차가 이슬비에 젖은 서울의 거리를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그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내일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서울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안방의 두꺼운 커튼 틈을 뚫고 어둠을 가르며 강민혁의 얼굴에 바로 떨어졌다. 그는 유난히 넓고 텅 비게 느껴지는 슈퍼 킹 사이즈 침대 위에서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는 만족스럽게 기지개를 켰다.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그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전투에서 이겼다고 느꼈다. 그는 이 집안의 리더가 누구인지 은하에게 보여주었다. 어젯밤 그는 자신이 내린 벌이 안에 고집을 꺾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깊이 잠들었다. 오늘 아침 그는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후회로 가득 찬 은하의 잠긴 목소리가 용서를 비는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들은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강민혁은 앉아서 크게 하품했다. 아직도 창고에 있나 보군. 그는 비웃는 투로 혼잣말을 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디지털 시계를 흘깃 보았다. 8시 30분, 은하가 그의 셔츠와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거만한 발걸음으로 그는 침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커피 향이 나고 부엌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은아,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대리석 벽에 부딪혀 울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의 이마에 짜증으로 주름이 잡혔다. 걱정이 아니었다. 그는 곧장 창고로 걸어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한 번에 문을 확 열었.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쌓여있는 여행 가방들과 조명 냄새뿐이었다. 누군가 거기서 잤다는 흔적은 없었다. 오, 손님 방으로 옮겼나 보군.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가 다시 비웃었다.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손님 방을 확인했다. 침대 시트는 여전히 깔끔하고 손댄 흔적이 없었다. 그는 은하의 작업실을 확인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의자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은 깨끗했다. 그는 보통 모니터 옆에 놓여 있던 외장 하드드라이브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짜증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안방의 옷장을 열었다. 은하의 공간에는 그녀의 모든 정장 드레스, 블라우스, 그리고 값비싼 옷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의 신발들은 선반에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명품 가방들은 윗칸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애갓기는. 그는 결론 내렸다. 분명 친정에 일러 바치러 갔을 거야.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엉엉 울면서 말이지. 이따 점심때쯤 장모님한테 전화와서 데리러 오라고 하겠지.
이 확신은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를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은하가 친정에서 머리를 좀 식히게 두면 그게 그녀에게 더 값진 교훈이 될 것이었다. 우월감에 젖어 강민혁은 샤워를 하고 가장 비싼 수트를 고르고 약간의 짜증과 함께 직접 커피를 내렸다. 그가 아파트를 떠날 때 그는 방금 텅 빈 껍데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집과 그의 회사는 어젯밤 영혼을 잃었다. 그리고 거만한 왕인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했다. 강민혁은 지배자의 아우라를 풍기며 민혁 디자인 로비에 도착했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는 거만한 짧은 끄덕임으로 답했다. 그는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하루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아침에 은하가 없었던 것은 곧 해결될 사소한 방해라고 여겼.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이 바쁜 도시의 전망을 선사하는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 그가 푹신한 가죽 의자에 막 앉았을 때 인터콤이 울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사무실 매니저인 이 실장이었다. 제주 빌라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탈리아 대리석 공급업체인 시뇨르 로시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공급업체 관련 업무는 은하의 영역이었다. 연결해. 그가 짧게 명령했다. 짙은 이탈리아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본조르노, 시뇨르강. 기술적인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 욕실 구역의 스타투아리오 대리석에 대해 서은하 사모님께서 특정 베인 코드 V, 이 미니멀리스트를 언급하시고 북매치 시공 기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식 주문서에는 그냥 스타투아리오 슬랩이라고만 적혀 있어서요. 절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베인, 북매치. 그는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이해한 적은 없었다. 그것들은 은하가 항상 놀라운 정밀함으로 처리하던 복잡한 디테일들이었다. 네. 강민혁이 자신감 있게 들리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냥 표준 사양으로 하세요.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시뇨르, 이런 대형 슬랩의 표준은 매우 다양합니다. 잘못 자르면 무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은하 사모님은 이 점에 대해 매우 꼼꼼하셨습니다. 혹시 사모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강민혁의 목에 열이 올랐다. 제 아내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왜 은하는 이것에 대해 메모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는 또다시 아내를 탓했다. 짜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내일 있을 제주빌라 클라이언트를 위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다. 그는 자료를 다듬어야 했. 그는 회사 서버를 열어 해당 프로젝트 폴더를 찾았다. 그가 찾은 것은 자신의 버전뿐이었다. 저해상도 이미지와 피상적인 설명으로 가득 찬 어색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그는 어딘가에 은하의 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적인 3D 렌더링, 날카로운 시장 분석, 그리고 시적인 내러티브가 담긴 아름다운 버전. 언제나 클라이언트를 매료시켰던 바로 그 버전. 그는 서버 구석구석을 찾아보았다. 없었다. 그는 이 실장을 불렀다. 이 실장. 서은하 이사가 보통 준비하던 제주빌라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 좀 찾아봐요. 30분 후 이 실장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없습니다, 대표님.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만드신 대략적인 초안만 있습니다. 보통 서 이사님은 최종 파일을 최종 프레젠테이션 폴더에 저장하시는데 그 폴더가 비어 있습니다. 강민혁의 짜증은 이제 가느다란 공포의 실과 뒤섞였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지? 그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녀의 전화는 몇 번 울리다가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동댕이 쳤다. 젠장, 그 여자 어디 있는 거야?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가 그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의 성공의 가장 필수적인 도구였기 때문이었다. 아직 아침이었지만 강민혁은 자신의 상아탑에 첫 번째 균열을 느끼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를 약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민혁의 패닉과는 거리가 먼 다른 마천루의 어느 곳에서 은하는 미니멀한 라운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따뜻한 카푸치노 한 잔과 켜져 있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질문으로 가득한 친정집도 고요한 호텔방도 아니었다. 그녀는 제로 지점, 즉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과 독립 전문가들이 모이는 프리미엄 코워킹 스페이스에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의 실내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떨어지는 검은색 팔라초 팬츠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었다. 화장은 옅었지만 이제 강철 같은 결의를 내뿜는 그녀의 눈을 돋보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막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법무부의 디지털 인증서가 떠 있었다. 그곳에는 스튜디오 지평선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사업 종류는 인테리어 및 건축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대표 서은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녀 자신의 이름, 그녀 자신의 회사. 다음 단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클라이언트 목록이 담긴 폴더를 열었다. 아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100% 그녀의 머리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들이었다. 강민혁이 카리스마 있는 대변인 역할만 했던 프로젝트들. 그녀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그 이메일은 감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한 이메일이 아니었다. 문장들은 전문적이고 직설적이며 힘이 있었다. 제목: 제주 빌라 리조트 프로젝트 관련 설명 및 후속 제안. 윤태섭 회장님 및 이사진께 존경하는 회장님, 저는 서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민혁 디자인을 통해 진행된 제주 빌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배우에서 수석 컨셉 디자이너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저의 전문적인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금일부로 저는 저의 독립 컨설팅 회사인 스튜디오 지평선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래 비전과 무결성이 실행 단계까지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저는 회장님께 직접 후속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철학적 분석, 상세 3D 렌더링, 그리고 아마 이전에 받아보지 못하셨을 원본 자재 사양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포괄적인 초기 컨셉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스튜디오 지평선은 우리가 함께 꿈꾸는 걸작에 부합하는 완전한 헌신과 가장 진정한 실행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회장님의 일정에 맞춰 언제든지 상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서은아 드림, 스튜디오 지평선 설립자 겸 수석 디자이너. 모든 단어를 확인한 후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 이메일은 디지털로 강민혁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편지함으로 날아갔다. 은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이메일을 열고 클라이언트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을 바꾼 후 쇼핑몰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보냈고 또 그녀가 컨셉을 디자인한 명품 부티크 소유주에게도 보냈다. 하나씩 그녀는 자신의 진실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클라이언트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것을 되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건축가였다. 그녀가 디자이너였다. 그동안 민혁 디자인은 단지 쇼윈도에 불과했다. 오늘 뒷방의 장인이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녀가 디자이너였다. 그녀가 디자이너였다. 다음 날 강민혁은 북극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늙은 재벌. 윤태섭 회장이 2명의 다른 이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조악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밤새 은하가 중요한 회의 전에 그에게 속삭여주던 디테일들을 외우려 했었다. 시작하시죠, 강 대표님. 윤 회장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강민혁은 초조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띄웠다. 그는 럭셔리, 인피니티 풀, DJ 부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그가 은하의 스케치 위에 그어댔던 피상적인 아이디어들이었다. 그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사들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희 컨셉은, 강민혁은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현대적인 럭셔리와 제주의 자연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은 공허하고 상투적으로 들렸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가는 도중 윤 회장이 손을 들었다. 멈추라는 신호였. 강 대표님,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겠습니다. 그의 어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강민혁은 침을 삼켰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강민혁 쪽으로 돌렸다. 그 화면에는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가 떠 있었다. 제목은 풍수지리, 건축과 영혼의 대화였고 오른쪽 하단에는 스튜디오 지평선에 작은 로고가 있었다. 그 디자인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완벽했다. 그것은 은하의 작품이었다. 어제 오후에 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강민혁을 꿰뚫었다. 스튜디오 지평선이라는 회사에서요. 컨셉이 놀랍더군요. 방금 당신이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건 지금 당신이 설명하려는 것의 원래 비전처럼 느껴집니다. 단지 당신 버전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군요. 윤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겨 프로필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지적인 눈빛으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은하의 전문적인 프로필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서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인 서은하 씨는 자신을 이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수석 컨셉 디자이너였다고 소개하더군요. 윤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모든 단어는 강민혁의 피부에 떨어지는 얼음 조각 같았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대표님? 이 프로젝트 뒤에 진짜 건축가는 누구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아내입니까? 강민혁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은하라는 이름, 스튜디오 지평선이라는 이름, 지난 이틀 동안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퍼즐 조각들, 집안의 침묵, 받지 않는 전화, 사라진 파일이 갑자기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합쳐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쳐다본 다음 차갑고 다그치는 듯한 윤 회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민혁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는 희미한 속삭임뿐이었다. 제 아내입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그날 밤 은하의 알았어라는 대답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동의였다. 그녀의 조용한 떠남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인 탈출이었.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하여 숨과 모든 오만함을 앗아간 일격. 강민혁은 그 회의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실망과 경멸로 가득 찬 윤 회장의 눈빛뿐이었다. 회의는 그 재벌의 짧은 한마디로 끝났다. 우리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성을 가진 사람과만 사업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지나 사람들의 인사를 무시했다. 차 안에서 그는 운전대 뒤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앞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태블릿 화면 속 은하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아주 멀리 있는 얼굴. 갑자기 조수석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사무실 매니저인 이 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는 패닉에 차 있었다. 퍼플힐 주택단지 프로젝트의 박 이사님이 방금 전화하셨습니다. 이번 분기 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하십니다. 스튜디오 지평선이라는 회사로부터 직접 제안 이메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강민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 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표님, 라피네 부티크의 이 대표님도 방금 미팅을 취소하셨습니다. 이유도 같습니다. 원래 디자이너인 서은아 이사님과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실장이 언급한 모든 이름은 강민혁의 자존심이라는 관에 밝히는 못이었다. 퍼플힐, 라피네. 그 모든 것은 그가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기념사진 촬영에만 참석했던 프로젝트들이었다. 그 프로젝트들의 두뇌와 영혼은 은하였다. 대표님, 아직 듣고 계세요? 이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 내 스케줄 전부 취소해. 강민혁이 쉰 목소리로 명령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순수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이제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켜고 연락처 목록을 열어 서은아, 내 아내라는 이름을 눌렀다. 전화는 울리지도 않았다. 차가운 기계음이 답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거나 통화 권역을 벗어났습니다. 받을 수 없음. 단순히 꺼놓은 것이 아니라 그녀는 번호를 바꿨다. 그녀는 모든 소통 경로를 차단했다. 그녀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강민혁의 삶에서 자신을 지워버렸. 강민혁은 두 손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그의 울부짖음은 방음 처리된 차 안에서 억눌렸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이해했다. 은하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 그녀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조용한 쿠데타. 수년 동안 강민혁은 자신이 태양이고 은하는 그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그의 비즈니스 우주의 중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력이 사라졌다. 모든 행성, 모든 위성, 한때 그를 중심으로 돌았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은하가 창조한 새로운 지평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민혁 디자인은 더 이상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빈 우주에 떠다니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고 거만한 왕각 민혁은 이제 막 시작된 자신의 몰락을 바라보며 허약한 왕좌 위에 홀로 남겨졌다. 서울의 비즈니스 및 디자인계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작은 연못과 같았다. 강민혁과 서은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클라이언트들 사이의 가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가와 개발자들이 모이는 고급 카페에서 속삭임으로 이야기되는 도시 전설이 되었다. 한때 비전과 성공의 대명사였던 강민혁에게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붙었다. 그는 부동산 박람회 행사에서 그것을 처음 느꼈다. 보통 그의 무대였던 곳에서 예전에는 그의 등장이 따뜻한 악수와 등을 두드리는 격려로 환영받았다. 이제 그는 군중 사이를 걸으며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 한때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던 사람들이 그가 다가가자 갑자기 휴대폰에 몰두했다. 그가 지나가자 대화는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한때 존경심에 허리를 굽혔던 등들이 이제 피하며 돌아섰다. 절정은 그가 한때 그를 자주 칭찬했던 원로 건축가인 박 원장에게 인사를 건네려 했을 때였다. 박 원장은 그를 분노가 아닌 훨씬 더 뼈아픈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혁군 박 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자네는 쇼맨으로서 영업사원으로서의 재능이 있어. 하지만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진실성이라는 걸 잊었군.
자네는 다른 사람의 작품 위에 집을 지었고 이제 주인이 그 땅을 되찾아가니 놀라는 건가. 그 후 박 원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떠나 강민혁을 인파 속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두었다. 며칠 후 한 유명 디자인 뉴스 포털에서 유령 건축가 현상, 얼굴과 두뇌,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를 발표했다. 그 기사는 강민혁이나 서은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테일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디자인 커뮤니티 전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기사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종종 무대 뒤에 천재적인 속삭이는 자와 무대 위에 매혹적인 마법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속삭이는 자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했다. 그 기사는 바이럴이 되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은 비슷한 경험에 대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크레딧과 인정의 중요성에 대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민혁 디자인이라는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남아있던 클라이언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 최고의 직원들은 이미 먼지가 되어버린 회사의 평판에 자신들의 경력이 오염되기를 원치 않아 하나둘씩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 강민혁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아내뿐만 아니라 다시는 살 수 없는 것, 즉 그의 명성을 잃었다. 강민혁의 왕국이 무너지는 동안 서울의 지평선 위로 새로운 별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운영되던 스튜디오 지평선은 이제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상업용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 사무실은 은하의 철학을 반영했. 과시를 위한 넓고 웅장한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따뜻하며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벽에는 상패 대신 자재 샘플, 손 스케치, 그리고 색상 팔레트로 가득 찬 무드보드들이 채워져 있었다. 한쪽 구석의 자재 라이브러리는 그녀 팀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무, 돌, 그리고 직물의 질감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다. 은하는 천재적인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임이 증명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뽑은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된 작은 팀을 꾸렸다. 그중 한 명인 레오는 대형 회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은하와 함께 일하기 위해 온 수석 졸업생이었다. 여기는 달라. 어느 날 오후 레오가 친구에게 말했. 서 대표님은 절대 이건 내 비전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 항상 이 프로젝트를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는 뭘까? 라고 물으시지. 그녀는 듣고 이끌어주고 우리 작품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줘. 어느 날 윤태섭 회장의 빌라 프로젝트 수정 작업을 하던 중 팀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절벽 가장자리에 거대한 유리창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패닉에 빠지는 대신 은하는 팀을 큰 화이트보드 앞에 모았. 자, 모든 제약을 버립시다. 미친 생각을 해봐요. 그녀가 마커를 나눠주며 말했. 이 시간 동안 그들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림을 그렸다. 은하는 지배하지 않았. 그녀는 촉진하고 팀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하나의 우아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통합했다. 그들이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을 때 방은 작은 환호성과 진심, 어린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열정적인 팀을 보고 협업에서 탄생하는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보며 은하는 강민혁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함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스튜디오 지평선은 단지 디자인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성, 협업, 그리고 진정한 열정을 팔았다. 윤태섭 회장을 포함한 대형 클라이언트들은 그 차이를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지 큰 이름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팀과 마침내 자신의 빛 아래 선 진정한 비전가와 함께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평판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마침내 무엇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는 경상도의 유서 깊은 기업가 가문인 강씨 집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날 밤 강민혁은 가문의 본가에서 아버지를 뵙도록 호출되었다. 부촌에 위치한 고전적인 스타일의 웅장한 저택이었다. 이것은 따뜻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다. 강민혁은 삼나무와 시가 냄새가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인 강태준 회장과 2명의 삼촌이 있었다. 어머니도 안부 인사도 없었다. 이것은 가족 재판이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70대의 강태준 회장은 경제신문을 책상 위에 놓았다. 일면에는 몇 달 전 시상식에서의 강민혁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제 그 옆에는 민혁 디자인이 맡았던 프로젝트의 부동산 주가 하락을 다루는 작은 칼럼이 있었다. 설명해봐라.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강민혁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었다. 그는 오해에 대해, 은하의 배신에 대해, 잔인한 비즈니스 경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자신의 귀에도 약하게 들렸다. 그의 아버지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강민혁이 말을 마치자 강태준 회장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요점은 그동안 내 성공 뒤에 두뇌가 내 아내 자신이었고 넌 그 여자를 떠나게, 아니 떠나도록 내몰 만큼 어리석었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냐? 강민혁은 대답할 수 없어 침묵했다. 강씨 가문은 이 사업을 맨손으로 근면과 정직으로 일구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내 아내를 등쳐먹는 방식으로는 세우지 않았다. 이건 단지 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혁아. 이건 우리 가문의 이름에 관한 문제다. 내 사업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나? 그들은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한 아들을 둔 나를 비웃고 있다고. 네가 맡았어야 할 리조트 프로젝트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은하라는 그 여자의 새 회사를 더 신뢰한다고 하더군. 넌 우리 모두를 망신시켰다. 그 일시간의 만남 동안 그의 감정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결혼이 아직 구해질 수 있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가 가문의 이미지와 재산에 끼친 손해. 강민혁은 꿰뚫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며 그 집을 떠났다. 그는 항상 강씨 가문의 황태자라는 자신의 지위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그는 이제 부채로 변해버린 자산이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강민혁은 이제 호화로운 감옥처럼 느껴지는 펜트하우스 아파트 안에서 나날을 보냈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고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 침묵이 너무나 짙어서 불안으로 가득 찬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아파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침묵을 깼다. 그는 인터콤으로 밖을 엿보았다. 제복을 입은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그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강민혁 씨 앞으로 온 소포입니다. 택배 기사가 크고 두꺼운 갈색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강민혁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수령 서명을 했다. 그는 문을 닫고 손에 든 봉투를 쳐다보았다. 왼쪽 상단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로고가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뻣뻣한 손가락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제본된 2 묶음의 문서가 있었다. 첫 번째 묶음을 열었다. 표지에는 굵은 대문자로 이혼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과 은하의 이름이 대 vs 라는 단어로 분리되어 적혀 있었다. 차가운 법적 맥락에서 그들의 이름을 읽는 것은 너무나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좋고 나쁜 기억들이 법 조항과 청구로 축소된 것 같았다. 그들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끝났다. 숨이 막혔지만 그는 억지로 2 번째 묶음을 열었다. 이것은 훨씬 더 두꺼웠다. 제목은 그를 소름 돋게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에는 은하가 꼼꼼하게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페이지마다 첨부되어 있었다. 이메일 사본, 날짜가 적힌 원본 스케치, 대화 녹음, 그리고 몇몇 전 직원들의 증언. 소송은 수십 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민혁 디자인이 서은하에 의해 창작된 작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허위 주장을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한 해체였다. 은하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였던 모든 벽돌, 모든 기둥, 모든 기초를 되찾고 싶어 했다. 강민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문서들이 그의 주위에 흩어졌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 오직 차갑고 끝없는 절망에 파도만이 밀려왔다. 그는 은하를 얕보았다. 그는 아내가 유순한 비둘기라고 생각했다. 그가 틀렸. 은하는 날아올라 자신의 하늘을 되찾을 적절한 때를 기다려온 인내심 있는 매였다. 그리고 이제 강민혁은 땅에 남겨져 그녀의 날갯짓 그림자 아래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마지막 남은 절망감에 이끌려 강민혁은 차키를 집었다. 논리와 자존심은 이미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나 내용 증명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알았다. 그는 은하와 이야기해야 했.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아마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으로서 애원해야 했. 그는 인터넷에서 스튜디오 지평선의 주소를 찾았다. 사무실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새 건물에 있었다. 그가 회사 로비로 들어섰을 때 그는 즉시 다른 세계를 느꼈다. 공간은 밝고 자연광과 푸른 식물, 그리고 토론 중인 젊은 디자이너들의 조용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분위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이제 영묘처럼 느껴지는 그의 사무실과 대조되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은하는 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 있었. 그녀는 큰 스크린 앞에 서서 팀에게 무언가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올린 단순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렸. 그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손은 컨셉을 설명하며 움직였다. 그녀는 웃었다. 강민혁이 수년 동안 그녀 주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자유롭고 진심 어린 웃음. 그녀의 팀은 감탄과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이었다. 강민혁은 유리벽에 가로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벽은 마치 이제 그들을 갈라놓은 심연의 상징 같았. 그는 그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지만 전혀 닿을 수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접수 데스크에 다가갔. 친절하고 전문적인 젊은 남성 레오가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강민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서은하 씨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레오는 잠시 그를 쳐다보며 그 이름을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전문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서 대표님께서는 오후 늦게까지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혹시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레오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지시에 따라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민혁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서 대표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소통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레오는 그리고 나서 은하의 변호사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정중하지만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제스처였다. 그 거절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비인격적이었다. 강민혁은 거칠게 쫓겨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남편에서 변호사가 처리해야 할 법적 사안으로 전락했다.
그것이 그의 패배의 절정이었. 그는 그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서서 그 밝은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 돌아갔다. 그의 뒤에서, 그 유리벽 너머에서 은하의 삶은 그의 존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이 스튜디오 지평선의 유리벽에서 튕겨져 나간 지 몇 주 후 은하의 법무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이메일이 왔다. 내용은 간결하고 전문적이었다. 양측의 효율성을 위해 소송 및 이혼 절차에 조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 1회 대면 조정을 하는데 동의한다. 강민혁은 변호사를 통해 즉시 동의했다. 그는 이 만남이 틈새, 즉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자비를 구할 기회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만남 장소의 세부 사항을 읽자마자 바로 시들었다. 중립적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의 조정실이 아니었다. 장소는 스튜디오 지평선 본사의 주회의실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은하는 중간 지점에서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안민, 그녀는 강민혁을 자신의 영토, 즉 그들의 결혼의 폐허 위에서 그녀가 세운 권력의 중심으로 오라고 부른 것이었다. 정해진 날, 강민혁은 15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한때 그의 두 번째 피부였던 아르마니 수트가 아닌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더 말라 보였고 눈 밑에는 숨길 수 없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가 스튜디오 지평선 로비로 들어섰을 때 그는 길 잃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사무실 분위기는 너무나 활기찼다. 이제는 조용한 도서관에 더 가까운 민혁 디자인 사무실과 대조적이었다. 그는 주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 방은 오후의 빛으로 가득했고 한쪽 벽은 서울의 전경을 보여주는 유리로 되어 있었다. 다른 벽에는 복잡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스튜디오 지평선의 새로운 프로젝트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은 낙관주의와 성공을 발산하는 공간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문이 열렸다. 은하가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날카로워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은하는 그녀를 위험 있으면서도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크림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궁전에 들어서는 여왕의 평온함으로 걸었다. 그녀는 미소 없이 강민혁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은 이제 분리의 심연처럼 느껴졌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다른 쪽에는 자신을 되찾은 여자 서은아가 앉아 있었다. 전투는 끝났다. 이것은 단지 권력 이양식일 뿐이었다. 변호사들이 딱딱한 법적 형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소송의 조항 하나하나를 논의한 후 은하가 손을 들었다. 합의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강민혁 씨께서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민혁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강민혁 씨라는 호칭은 공식적이고 뚫을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강민혁이 기다려온 기회였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절박한 시선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미안해.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날 밤 내 모든 말들. 내 오만함, 내 작품을 결코 존중하지 않았던 것. 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것. 내가 눈이 멀었었어. 은하야, 내 자존심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제야 볼 수 있게 됐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냥 알아줬으면 해. 내 후회는 진짜야. 매일 밤 잠을 못 자. 내가 가졌던 최고의 것을 어떻게 망쳤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망쳤고 나 자신을 망쳤어. 그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그 순간 그의 몰락 속에서 강민혁은 정말로 진심이었다. 은하는 모든 말을 인내심 있게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강민혁이 말을 마치자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그들의 변호사들조차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침내 은하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민혁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당신 행동의 결과를 느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의 깨달음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상실에서 태어났어요. 당신이 나에게 창고에서 자라고 했을 때, 내 스케치에 낙서했을 때, 내 작품에 대한 상을 받으러 무대에 섰을 때, 그때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강민혁은 끼어들고 싶었지만 은하의 시선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은하가 말을 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될 말을 했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은 환상이었으니까요. 나는 분노와 당신의 고통의 짐을 내 어깨에 지고 갈 필요 없이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법적 소송보다도 강민혁을 더 세게 강타했다.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화해를 위해 열린 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단히 닫히고 영원히 잠긴 문이었다. 이것은 끝이었다. 그 긴장된 개인적인 순간 이후 분위기는 다시 법률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은하의 변호사가 그녀의 팀이 준비한 최종 합의 사항들을 낭독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조건들은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소송에 등재된 18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스튜디오 지평선의 단독 소유로 이전된다. 민혁 디자인은 향후 포트폴리오, 마케팅 자료 또는 입찰에서 해당 프로젝트들을 전시, 주장 또는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민혁 디자인이 해당 프로젝트들로부터 누린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강민혁은 신중하게 계산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금액은 컸지만 그를 완전히 파산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은하는 강민혁을 형사처벌로 이끌 수 있는 법적 소송을 취할 것이다. 강민혁의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그 문서를 읽었다. 그는 지시를 구하며 그의 클라이언트를 쳐다보았다. 강민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힘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그 조건들은 은하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호하고 그녀는 복수심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의도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고 그들을 묶고 있던 끈을 깨끗하게 잘라냈다. 서명 절차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감 서류 위를 스치는 펜 소리가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렸다. 강민혁이 마지막 장에 서명했을 때 그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만큼 무거운 공허함으로 대체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은하는 일어섰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법무팀에게 짧게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사랑이나 증오가 아닌 이제는 다친 과거에 대한 인정만이 담긴 시선.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고 강민혁이 무너진 왕국의 잔해를 정리하도록 남겨두었다. 서울에 그리 붐비지 않는 한쪽 구석에 먼지 쌓인 목공 작업실이 있었다. 그 안에서 색이 바랜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리드미컬하고 집중된 동작으로 티크 테이블 표면을 사포질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강민혁이었다. 민혁 디자인이 무너진 후 그는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펜트하우스와 모든 호화 자산을 팔았다. 그는 자신의 기본 기술로 그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바로 가구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이제 단 2명의 장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가 들이마시는 모든 나무가루에는 정직함이 있었다. 그날 오후
휴식 시간에 그는 작업실 맞은편의 소박한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전 손님이 남기고 간 낡은 신문이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은 라이프 스타일 섹션의 일면에 고정되었. 거기에는 무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은하의 크고 아름다운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아래 제목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서은아, 한국 건축의 새로운 아이콘, 마음으로 지평선을 그리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황이 없었다. 오직 깊은 우울만이 있었다. 강민혁은 공황이 없었다. 그는 은하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 그들의 결혼 초기에 보았던 바로 그 빛. 그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서서히 꺼뜨렸던 빛. 그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명료함으로 이해했다. 그는 단지 뛰어난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감탄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이디어, 아름다움, 그리고 힘으로 가득 찬 하나의 우주를 버렸다. 서쪽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빛 금색으로 물들였다. 은하, 그녀의 이름처럼. 강민혁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식어버린 남은 커피를 마셨다. 그는 신문을 깔끔하게 접어 다시 테이블에 놓고 일어나서 그의 소박한 작업실로 돌아갔다. 은하의 지평선은 이제 넓고 밝게 펼쳐져 있었다. 반면 그 자신의 지평선은 이제 먼 곳에 가느다란 선일 뿐이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영원한 상김을.